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9월 16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제14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이번 작품 가운데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운동 활동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석현 사무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수공예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이경아 씨에게 이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법률 상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500 로열 폴리스 모델 이한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드시죠? 이제 비타500 로열 폴리스로 이겨내세요.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에 로열 젤리 프로폴리스까지 여왕벌이 선물했으니까 믿을만 하겠죠? 오늘도 건강하게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예금 적금 키워줘야 맞지. 모바일로 간편해야 맞지. 지역에도 도움돼야 맞지. 금융 이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딱 맞게 MG 새마을금고. 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소통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에는 장애인들의 삶뿐 아니라 장애운동 활동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출품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석현 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영화제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금요일이요. 네네. 그동안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벌써 14회째를 맞게 되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인권영화제를 시작한 지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4번째가 됐네요. 네. 그동안 좀 돌아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 인권영화제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요. 지금이야 뭐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 영화를 시작할 2006년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생소했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 또 인권이라고 하니까 다들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네. 아마 지금도 장애인 인권영화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항상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영화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요. 네. 우리 현대사회가 이제 너무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장애인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사회 약자로 밀려나고 또 때로는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하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장애인 인권 또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열심히 연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영화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위해서 장애운동 활동가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아, 영화제가 금요일부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일정이나 뭐 장소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네. 저희 9월 20일 금요일에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 11시부터는 다양한 체험이나 홍보 부스가 있고 2시부터 개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또 어르신 분들에게 무료 건강 체크도 함께 진행하니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영화제에서는 모두 몇 편의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틀 진행을 해서 영화가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하루 진행을 하고 5편의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작품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장애인들이 만든 본인들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한 이제 영상을
저희가 상영을 하고요. 예. 또 올해에도 우리 센터 장애인 활동가가 만든 작품과 또 장애인 단체에서 제작한 작품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5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게 되는데요. 개막 작품이 에린이라는 작품이더라고요. 어떤 영화예요? 에린이라는 영화 속의 에린은 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이고요. 네.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운동 활동가입니다. 예. 또 에린은 현재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운동 활동가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예. 내용이 너무 딱딱하거나 또 비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투쟁의 모습만 비추어서 그런 주인공을 띄우기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한 명의 소박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담아내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작품 가운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2008년 4월 11일 시행이 되었는데요. 작년이죠. 2018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여서 네. 10년이라는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한 건데요. 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정의 의의와 또 시행 당시의 상황을 짚어보고 또 이후의 활동을 이제 좀 짚어보는 네. 그런 영상을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이 돼 있던데 여기에서는 작품을 제작하신 감독님도 만나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상이 장애인 인권 영상 활동가인 장호경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체를 만들고 또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잘 시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연대체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사무국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네. 관객과의 대화에서 저희가 이제 박김영희 대표님을 좀 모셨는데요. 네. 박김영희 대표님은 법을 제정한 그 당시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또 시행을 함께 해온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후에도 삭발투쟁이랑 지역 순회투쟁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셨습니다. 네. 네. 영화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고 궁금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한 이야기, 법이 제정되던 그 당시의 그런 분위기들, 좀 여러 궁금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제가 여쭤본 작품들 외에 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장혜영 연출가의 어른이 되면 영화입니다. 어른이 되면. 네네. 이 영화는 조금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중증 발달 장애인 동생을 수용시설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것인데요. 예. 사람들이 흔히 발달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마 그것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자꾸만 사회에 맞추라고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는 지금까지 이렇게 강요받았던 몸을 사회에 맞게 바꾸고 훈련하라는 이 말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자립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영화제가 금요일입니다. 초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네. 인간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서로 기대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배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이분으로 갈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제14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 소통은
준비는 저희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지만 주인공은 원주 시민들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4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대해서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서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춘천에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공간은 근하동 396번지의 자리를 잡아서 근하동 396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수공예품을 가지고 근하동 396번지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근하동 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이경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근하동 396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근하동 396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나동 396번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보니까 근하동 396이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저희도 편의상 근하동 396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근하동 396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인 근하동 396이 지금 준비 단계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고 있나요? 공간 설비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고 그리고 입주자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6시 기점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수공예품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서 좀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지원서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지원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가죽 공예나 네. 패브릭 관련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예. 소재화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귀를 뚫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으셔서 빗질을 만드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원래 예술가로 활동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아트 상품으로 개발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일 아트나 패브릭 일러스트, 의류 패션이나 목공예 기반의 소품을 만드시는 분들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접수 마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몇 팀 정도 입주하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 18팀이고요. 예. 저희가 공간 목적상 이번에 꼭 다 모든 인원을 수를 채우기 위해서 입주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비 창업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지원이나 창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고 판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핸드메이드, 수공예품을 만드는 청년들을 지원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수공예가 되게 외면받아 왔잖아요. 네.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수공예품을 통해서 개성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을 대변해주는 소비 문화나 생산 문화가 각광받고 있고 춘천에서도 프리마켓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 프리마켓의 성장에 비해서 지역 브랜드로서 핸드메이드 브랜드 성장 사례가 아직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욕구는 많지만 이 뒤에 수반되는 행정이나 마케팅 등 창업 활동 전반에 있어서 정부가 아직 자리 잡혀 있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좀 더 지역 내 핸드메이드 브랜드를 성장시켜 보고자 이런 식 근하동 396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하동 396에 입주하게 되면은 공간 외에도 다른 것들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 초기 창업에 대한 창업 지원금으로 1,400만 원 가량 지원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육림고개처럼 청년몰 형태는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육림고개도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앞으로 이제 입주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근하동 396과 기존의 그 육림고개와는 좀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육림고개 같은 경우에는 청년 모래 형태라서
판매 중심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화동 396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팅 공간에 좀 더 가까워서 예.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 창업팀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상품 개발에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맞춘다거나 네.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오프라인 판로 연결을 통해서 여기를 중심 거점으로 두게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외에 입주 기업 외에도 시민교류 프로그램이나 프리마켓 아니면 뭐 다양한 핸드메이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화동 396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더 지역 내에서 핸드메이드 문화가 자리 잡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거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반,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대로 잘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근화동 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의 이경아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원래 월요일은 그냥 월요일이어도 힘든데 그렇죠. 연휴 보내고 나면은 더 피곤해요. 네, 많이 피곤합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셨습니다. 오늘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아파트라든가 건물, 뭐 토지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요. 네.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잔금을 다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를 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요즘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네네. 약간 무리해서 구입을 계약을 했다가 했는데 예. 이게 좀 잔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중간에 또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되면 해지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계약서 작성을 하면 성립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매매 대금 중에 일부를 준 경우에 이런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계약은요, 부동산을 팔겠다라는 어떠한 청약과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 그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성립이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주택을 5억 원에 팔겠다라는 청약과 너의 주택을 그러면 5억 원에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매수인, 그러니까 그 주택을 사는 사람이 매도인, 즉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작성하든 구두로 계약을 한 경우든 어찌되었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겠네요. 네,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요, 매매 부동산의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부동산을 넘겨줘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와 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후에 뭐 부동산을 넘기거나 반대로 부동산을 넘긴 후에 매매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먼저 요구한다면 매수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쌍방이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행 지체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요,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이행 지체 책임이. 그러한 것을 묻기 위해서는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실제 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이행 장소에서 서류를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서류를 가지고 갈 것을 알려야지만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이행 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계속 보관시키면서 서류를 가지고 가라고 계속해서 이제 알렸어요. 네네네. 그랬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매도인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이행 제공을 다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은요, 매수인은 그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권을 드디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매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계약 해제의 효과의 문제인데요. 일단 계약 해제권이 행사가 된다면요, 그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네. 따라서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요, 매수인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의 10%의 상당의 그 계약금을 지급하거든요. 네. 그러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봅니다. 예.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해약금 해제의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반면에요,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계약금의 배, 그러니까 2배 금액을 상환하셔야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해약금 해제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갑이 을의 아파트를 1억 원에 구입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중도금은 3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매수인인 갑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요, 계약금 지급한 1,000만 원을 포기해야지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매도인의 을의 입장에서는요, 그 받은 계약금의 2배인 2,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셔야지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원래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는데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을 해야 할까요?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11억 원짜리였거든요. 네. 근데 계약금이 그러면은 10%니까 1억 1,000만 원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중에 일부인 1,000만 원만 지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다음 날 송금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날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그 받은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만을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해버립니다. 네. 결국 매수인이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된 그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고요. 예. 그래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계약금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그래요. 것이죠. 와.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부동산을 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다면 네.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매도인은 사실 그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그때는 형사상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수령을 한 이후에는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중 매매를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의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아파트나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요, 매도인이 그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 매수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매수인은 뭐 사기에 의한 취소권이라든가 뭐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매매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 해제의 원인이 그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주 명백하다고 한다면요.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요. 네. 매매계약의 해제 원인이 양 당사자의 단지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합의 해제로 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데요. 남은 오후 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